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에 삼선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1년 뒤 총선 때까지 국회 협상을 이끄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친문계가 아니어서 예상 밖 당선으로 평가됩니다. 첫 소식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까지 간 투표에서 이 의원은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친문 김태년 의원을 꺾었습니다. 어떤 것이 총선에 더 좋은 구도일까, 좋은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쯤 주류 비주류의 벽 이런 걸 확 깨버리자. 개파보다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일기 의장을 지낸 이신임 원내대표는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뜻하는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으로 불립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원내에 입성해 삼선 고지에 올랐고 당내에서는 고 김근태 의원계로 분류됩니다. 이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원내대표는 언제 연락하실 예정인지? 내일이라도 바로 돼야죠. 다만 이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우경화를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을 가능하게 했던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가 바뀝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중도 사퇴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홀로서기 가능성을 의심받아온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합당이나 연대를 하지 않는다는 보기 드문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신의 불신임을 논의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사퇴를 밝혔습니다. 결론 없는 애매한 상태를 바른미래당에 빗대 신조어 가미스럽다는 단어를 써가며 모든 갈등이 봉합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가미스럽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많은 갈등들을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단합하는 임기 만료 40일을 남겨두고 중도 사퇴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 수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나 한국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창당 후 이어져온 노선 갈등은 물론 패스트트랙 내용도 표면적으로는 봉합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패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들, 당의 어떤 보여준 절차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각자가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현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정개특위 간사 김성식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우선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반대파에서 새 원내대표가 나올 경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판사, 검사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갖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번엔 대법원이 우려를 밝혔습니다. 삼권 분립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의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대통령은 공수처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수사, 기소 대상에 포함된 판사들은 법관의 지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과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이 규정한 판사 신분 보장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운영되는 데 대한 일선 판사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정치적 입김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법관의 신분이 정치권에 휘둘리면 공정한 재판은 어려워지고 정권 기조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사찰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게 아니라 상위에 있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많죠. 정치권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려고 만든 공수처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가수 승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 알선 2차례, 그리고 5억대 횡령입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10일 형사 입건된 뒤 모두 17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60일간의 수사 끝에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2015년 12월 해외 축구 구단주 딸과 동행한 외국인 남성 일행들에게, 또 같은 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파티 직후 승리가 호텔비 3천만 원을 YG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인석 대표는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2017년 팔라완 생일 파티 때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원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승리가 유 대표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승리 측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반박하는 70여 쪽의 의견서를 검찰에 내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네, 그런데 의혹을 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잘못 불렀던 경찰 간부가 과연 승리의 뒷배를 보아줬느냐 하는 것이죠. 경찰이 못 밝혀낸 것인지 아니면 안 밝힌 것인지는 결국 검찰의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찰은 윤모 총경과 가수 승리 등의 수차례 회동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중이던 2017년부터 4차례 골프 회동과 6차례 식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이 신청한 승리 구속영장에서 윤 총경과의 유착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그럼 한솔잘 부인 안 되십니까? 편히 봐주신 적 있으세요, 수사 편이? 승리 등이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윤 총경이 알아봐준 사실과 1년 뒤 골프 식사 회동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받은 골프와 식사, K-팝 공연 티켓값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아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좋은 느낌을 갖고 만나왔다며 승리 등과의 유착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60일간 수사를 한 경찰도 결국 윤 총경의 반박을 인정하게 된 셈입니다. 대신 구속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부터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전국의 버스 노조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충북, 청주에선 이미 파업이 결정됐습니다. 대구 등 나머지 지역의 결과는 오늘 밤사이 나오고 서울은 내일 투표하는데요.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 기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하려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경기와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 버스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부산과 울산, 충북, 청주에선 90% 안팎의 높은 찬성률로 이미 파업이 가결됐고 서울에서도 내일 투표가 시작됩니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에 맞춰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반면 버스 업계에선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분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고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모레까지 진행되는 지역별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오늘 15일부터 전국 노선버스 4만 5천 대 중 한국노총 조합원이 기사인 2만 대의 버스가 멈춰섭니다. 되게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학교에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결국 골탕 먹는 건 시민들인데 그건 좀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버스 업계는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책을 마련하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에 대해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산 시민들은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반응인데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이 지나면 건축 30년을 넘어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죠. 녹물 청소도 하고 그러면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1992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일산 신도시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0%를 넘습니다.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과밀 억제 권역까지 3중 규제가 이곳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산업단지도 없는 이곳 주민들 대다수는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3호선과 광역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도 없어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어제 신도시 부지로 발표된 3만 8천 가구 규모의 고양 창릉은 서울 경계와 맞닿아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이탈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산을 텃밭으로 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일산 신도시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국민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일자리와 노후 아파트, 교통 문제를 해결하라는 청원글에 하루 만에 6천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많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죠, 지금. 아까 부동산에 가보니까 이 집을 팔아야 되느냐,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당분간 일산 신도시의 침체는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어제 발표된 3기 신도시들은 모두 서울 경계와 맞닿아 있죠. 그 영향으로 2003년에 지정된 후 곧 완공되는 2기 신도시 주택들의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입주 예정인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1274가구 모집에 청약한 사람은 48명, 경쟁률은 0.03대 1에 그쳤습니다. 3기 신도시 입지가 순서대로 발표되면서 검단에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연말까지 7천 가구가 쏟아지는 검단 신도시는 미분양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프라가 또 몰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도 뭐 베드타운 그러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 이상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또 다른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사를 포함해서 건설사 3곳이 현대 견본주택을 지어놓고 총 3,000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로 청약 열기가 차갑게 식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축구장 900개 크기 부지에 앞으로 3만 5천 가구가 더 입주할 예정인데 여태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생활시설들이 아직도 완전하게 안 돼 있는 상태고 뭐 영등포 쪽만 가려고 그래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버스 마을버스 바꿔 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2기 신도시의 그 인프라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좀 노력해야 되고 고용 유발을 위한 기업 유치 같은 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수도권 집값 상승 억제만 신경 쓰고 미완의 2기 신도시 문제점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에 주민들의 한숨은 커져갑니다. 2기 신도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찬밥 신세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모는 음주운전자를 뒤에 가던 차량이 발견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까지 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용감한 시민을 우현기 기자가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앞에 달리는 트럭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립니다. 뒷차 운전자는 앞차의 음주운전을 직감합니다. 술 먹었나? 왔다 갔다. 트럭이 차선을 넘나들며 주변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네요. 지금 여기 식사교차로에서 고양 IC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 대신 차량을 돌려
음주 트럭을 뒤쫓기 시작한 뒤차 운전자. 경기 고양시 일대를 돌며 7km 정도를 추적한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만납니다. 이건데? 아저씨!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차량을 뒤쫓으며 신고를 한 운전자는 28살 대학원생 최완규 씨. 음주운전 사고라는 게 한 가족에게까지도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서.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거를 도운 최 씨에게는 감사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 도심 이면도로에서 트럭에서 쏟아져 내린 건축 자재에 맞아 80대 행인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지 않아 더 위험한 이면도로의 실태. 여현교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공사용 트럭 적재함에 쌓여있던 철제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숙박업소 신축에 쓸 건축 자재를 지게차로 내리다 일어난 사고인데 트럭 옆을 지나던 80대 행인이 구조물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지게차가 딱 드니까 중량이 뭐니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사고가 난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이면도로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다른 공사 현장은 어떨까?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바로 옆에서 덤프트럭이 흙더미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제일로 작업한다고 적힌 안내판 문구가 무색합니다. 중장비용 설비가 가득한 트럭이 적재함을 열어놓고 이면도로를 차지하고 있고 행인들과 오토바이는 트럭 곁을 스치듯 지나가야 합니다. 건축 폐기물 적재함 주변에는 안전 울타리가 있지만 폐기물이 높이 쌓여 있어 언제든 울타리를 넘어올 수 있습니다. 막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전에는 막아요. 관할구청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면도로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안전시설 없이 자재를 싣거나 내려도 단속이나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공사장 안에는 있는데 도로상에 어떤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덤프트럭과 지게차 등은 차량이라는 이유로 크레인 같은 설치물과 달리 주변 통행 통제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허점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규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나흘 만에 청와대가 꺼내든 카드는 제재나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거 식량을 앞세운 전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달라질까요? 손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은 어젯밤 10시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지 사흘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거론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좀 막고 현 상태를 좀 관리를 하고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좀 끌어내리는 유인책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유엔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거나 직접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국한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도 식량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북한 도발 이후 한미가 식량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식량 공작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시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식량 지원을 이끌어낸 것과 같은 전술이란 얘기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인사 차원에서 이성건 위원장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고 안부를 꼭 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북한 인사는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청와대가 선택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보신 대로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어젯밤 이 사안을 협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단 2문장 분량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식량 지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김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북한의 최근 동향과 FFBD의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포함된 한국의 대북 식량 제공을 지지했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미 행정부 내 기류차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We are discussing certain humanitarian things right now, and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그러나 상당수 참모들은 인도적 지원이 과거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when I see things like happened on Friday night, where the money could have gone to taking care of his own people, it's so unfortunate.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밀함을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미 조야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He's a lunatic. There is no logic. He believes he's like the greatest negotiator ever. 인도적 지원은 외교 협상에 있어 주요한 정치적 결단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화답하기보다 하노이 노딜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정부가 서해상 연평도의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불을 끈 지 45년 만이죠.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선다는 메시지,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1960년대 연평도 어민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등대. 하지만 간첩 침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4년부터 등대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오는 17일부터 등대 불이 45년 만에 다시 켜집니다. 지난달부터 연평도 어장이 확장됐고 조업 시간도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총 1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민들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만들어질 수 있는 남북을 오가는 새로운 항로를 비추기 위해서라는 게 해양수산부 설명입니다. 다만 군은 북한의 포격 목표물이 될 수 있는 만큼 등대 불빛은 남쪽만 비추고 가시거리도 20km가 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우리 연평도 어민들한테는 당연히 좋지. 안개가 꼈든 아니면은 어두운 밤에 들어올 때 안보의 중요성에 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반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를 30분 만에 기습 점령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과 하도 관통 고속정이 북한 해주와 옹진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기름 없이 튀김을 할 수 있어서 이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는데요. 전자레인지에 40배가 넘는 충격적인 전자파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계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전 고지 부족합니다. 김진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주부 김라임 씨는 요새 점심 준비는 주로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합니다. 기름 없는 튀김기로 불리며 인기몰이 중인데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에어프라이어 3종류의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우선 P사의 제품. 음식물을 넣고 180도의 온도에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자파 수치가 점점 올라가더니 300 마이크로 테슬라까지 치솟았고 최종 측정치는 564.1 마이크로 테슬라를 기록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14.7 마이크로 테슬라에서 많게는 32.6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가 나오니 최대 40배 가까운 전자파가 측정된 겁니다. 또 다른 유명 에어프라이어는 어떨까? T 제품과 V 제품을 측정해 봤더니 각각 최대 353.6 마이크로 테슬라와 361.2 마이크로 테슬라. 국제적인 최대 한계 기준치인 83.3 마이크로 테슬라와 비교해도 4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100 넘게 나오는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권고된 기준 넘는 겁니다.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거나 또 눈 망막에 손상을 주는 임신 여성과 아이에게는 더 해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파 세기가 0.3 마이크로 테슬라만 돼도 소아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상층부에 달린 열선에서 순간적으로 200도가 넘는 열을 품어내고 위아래에 강력한 모터로 팬을 돌려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원리입니다. 그 열선 또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저항이 늘고 전류값이 높아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요. 30cm 정도 거리만 유지해도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조리 상태 확인을 위해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문을 열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전자파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셈. 하지만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유통 공급 기준에 따라 전자파 기준을 지켰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도 문제입니다. 1948mHz, 즉 194 마이크로 테슬라로 한계 허용치의 2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와 동일한 헤어드라이기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제보 내용처럼 이 헤어드라이기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지 공인된 전자파 측정기로 직접 측정해보겠습니다. 결과는 1174mHz, 즉 117.4 마이크로 테슬라. 헤어드라이기를 무작위로 골라 측정해본 결과 6개 중 4개에서 한계치 이상의 전자파가 나왔습니다. 머리 주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뇌암이라든가 특정 부위의 암 발생을 높인다고 볼 수 있어서. 하지만 에어프라이어와 헤어드라이기에 전자파 인증 번호는 물론 KC 마크까지 붙어있지만 한계치 이상의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업체가 자체 검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KC 인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소비자들의 걱정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생활 제품 37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준입니다. 내릴 땐 군뱅이, 오를 땐 우사인 볼트. 어제 오늘 주유소 가격판을 본 운전자들의 마음이 이럴 것 같은데요. 유류세 인하폭 축소 이틀째인 오늘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900원에 가깝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어제부터 15%에서 7%로 줄어든 상황. 오늘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9원 14전 오른 1,605원 28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도 5원 99전 올라 1,472원 83전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을 넘은 건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 어제 인상폭인 32원 5전을 더하면 이틀 만에 41원 19전이 오른 겁니다. 서울 주유소 10곳 가운데 9곳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내려갈 때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오를 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르는 느낌이라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 기름이 판매되기까지 1,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서둘러 값을 올려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류세 인하 축소 첫날부터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재고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기름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초속 17m가 넘는 초거대 모래폭풍이 호주 남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대기가 건조해지고 가뭄은 길어지면서 호주는 잦은 모래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붉은 모래폭풍이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대낮의 도시는 칠흑 같은 밤으로 변합니다. Is that a fire or a dust storm? 놀란 차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섰고 인근 공항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채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호주 남동부 밀두라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쯤 최대 초속 17m가 넘는 모래폭풍이 20분 동안 몰아쳤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을은 검붉은 모래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1월과 작년 11월 등 건기인 여름에 모래 폭풍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가을인 5월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호주 지역이 계속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고 모래폭풍 같은 것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해 수많은 모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울창한 나무숲을 걷고 싶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이어 꽃가루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참나무와 소나무 등의 나무 꽃가루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봄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면서 날리기 시작하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코도 가렵고 눈도 가렵고 요새 비염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중고차 매매상들도 꽃가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물건이 깨끗하지 않으면 또 손님도 또 돌아서고 그러니까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미세먼지 많이 쌓일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해줘야 돼요. 오늘 경기와 강원도 홍천, 경북 영주 등 전국 곳곳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꽃가루가 몸으로 유입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실제 지난해 4월 비염 환자 수는 2월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고 5월에도 환자 수가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서는 그래도 한 20-30%가 꽃가루 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콧물이 흐르고 코가 가렵고 눈도 가려운 일들이 흔하고 전문가들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런 꽃가루의 습격, 기후온난화 현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꽃이 빨리 피고 꽃가루 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의 절반가량을 유발하는 참나무가 다른 나무와 함께 거대한 인공온실에 들어서 있습니다.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르게 한 다음 7년 동안 참나무를 키워 꽃가루를 분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2배 높았을 때 참나무는 꽃가루를 13배가량 더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와 CO2 증가에 따라서 참나무의 경우에도 생장 속도가 빨라지고 꽃가루 수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꽃가루는 외벽과 세포질로 나뉘는데 세포질 내부의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참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고 그만큼 단백질도 늘어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연구진은 온난화가 진전되면 꽃가루 발생 시기 역시 보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부산경찰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요청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부산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건보공단에 보낸 문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곳곳에서 허술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말 부산지방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보낸 공문서입니다. 1년 전 특정 요양병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요양병원에 별다른 혐의가 없어 내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형식이 일반 경찰 문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경찰이 발행하는 공문서엔 접수번호와 수사 요청 대상, 관련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엔 이런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문서 결제도 책임자가 아닌 수사팀의 일선 경찰관이 전결로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결제 라인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단이 나오면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독단적으로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함께 보내겠다고 문서에 명시했지만 어떤 자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경찰과 건보공단을 상대로 문서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현직 장관이 두 직급 아래인 청와대 1급 비서관과 충돌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말이 오간 걸까요? 최주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서 사직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서로 인사권을 행사하려다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추천 몫인 환경부 산하기관 후임 5자리를 자신이 추천하겠다는 뜻을 신미숙 당시 비서관에게 보고한 겁니다. 신 전 비서관은 당초 정한 대로 하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두 사람은 장관 정책 보좌관 자리를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장관이 인사검증 없이 보좌관을 임명했다며 담당 과장을 불러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엎드릴 거면 바짝 엎드려야 한다고 질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직원을 질책하려고 청와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환경부 차관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질책성 경위서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요즘 공을 들이는 세대는 바로 10대입니다. 선거권도 없는 이들을 집중 공략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아티스트를 꿈꾸는 소년, 격렬하게 춤을 추는 댄서, 이들 앞에 아베 총리가 나타납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공개한 홍보 영상에는 10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도쿄 시부야에는 아베 총리를 형상화하는 사무라이 수목화가 걸렸습니다. 자민당은 한국에서 유명한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참여시켰습니다. 만화와 게임을 좋아하는 일본의 젊은 층을 겨냥한 겁니다. 面白い広告です。安倍総理の広告なんだっていうのが全然わからないので 최근 여론조사에서 30세 미만의 40%가 아베 총리의 사선에 찬성하는 등 젊은 층의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0% 満足するわけではないんだけれども、安倍政権に代わるその代案というものがないわけですから。 미래의 보수 지지층을 일찌감치 만들어 개헌 등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혁신의 대명사인 구글이 또 하나의 미래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걸 넘어서 이제는 얼굴까지 알아보는 인공지능 비서를 선보인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henever you walk in front of the camera, Hub Max recognizes you and shows just your information and not anyone else's. 구글이 공개한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카메라로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일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고 손짓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You just raise your hand. 이렇게 구글은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높여 일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Book a national car rental for my next trip. 말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여행 날짜에 맞는 자동차를 찾아주고 Show me my photos from Yellowstone. The ones with animals. 음성 명령을 실시간으로 이해하며 사진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In the context of your job, your home, and your life. And they all share a single goal, to be helpful.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강조한 구글은 당분간 인공지능 퍼스트 전략을 토대로 기술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홍규록입니다. 네, 어버이날을 맞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지금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예술의 즐거움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조각상을 빙 둘러 옆 사람의 손을 잡아봅니다. 가족과 함께 미술관 산책을 나온 치매 환자들. 아이고 잘 가네요. 걸음은 서툴고 말귀는 어둡지만 아버지 여기. 호박을 형상화한 미술 작품에 아이처럼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호박등을 한 덩어리 안고 갔으면 좋겠다. 기억은 희미해져 가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여전합니다. 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예. 11년 동안 환자를 돌보느라 지쳤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웃지도 않고 화만 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웃기도 하고 좀 너무 좋잖아요. 나도 마음이 가슴도 탁 튀고.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39년에 200만 명을 넘어서고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50년 16%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이 산불경보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강풍특보와 또 건조경보까지 발령돼서 화재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무척이나 메말라 있는 데다가 다음 주까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습니다. 화재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작은 불씨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는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강한 자외선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콧가루가 심한 시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시다면 평소 위생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요. 대기 상태는 청정하겠지만 일부 중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가 12도로 이맘때 수준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가 23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25도, 강릉 27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25도를 넘나들면서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02개 국가를 상대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는데 1위가 mother,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동서양을 떠나서 어머니는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어버이날 뉴스에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